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음의 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의 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어음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어음의 배서라고 합니다. 어음의 배서, 등 뒤에다가 서명을 해서 남한테 떠넘기겠다 이런 얘기네요.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배서는 어음 소지인이 즉 서명한 사람이 어음의 뒷면에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기명날인, 즉 사인해서 상대방한테, 양수인한테 어음을 교부하는데 종류가 추심이인배서, 배세양도, 어음 할인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다고 하네요. 자, 보시면 이제 전 시간에 뭐 매출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매출하고 뭐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는 거죠. 또는 매출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어음을 줬다 그러면 이제 받으러음 이렇게 생길 거예요. 또는 외상으로 팔아놨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외상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고 약속어음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받으러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은 물건 팔고 바로 어음 받거나, 또는 외상으로 팔아놨는데 돈 달라고 하니까 어음 주거나 이제 생기는 상황이 다예요. 자, 이제 이게 없어지는 상황을 배울 텐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음 이렇게 빼고 받으러 어음 없애고 돈 받으시면 되겠죠. 뭐 현금 내지는. 이렇게 없어지는 상황이 세 개가 있대요. 첫 번째가 추심, 위임, 배서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배서, 양도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어음의 할인이라는 게 있고.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이거죠. 없어지는 방법이 세 가지. 그리고 이제 설명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부도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바로 뒷시간에 대손회계에서 배울 거예요. 부도 나서 못 받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추심위임 배서부터 볼게요. 자,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대금 회수를 거래은행에 의뢰하는 경우, 즉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을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돈을 찾아달라고 하는 경우에 거래은행에 의뢰해서 어음의 뒷면에다가 서명을 하고 어음을 은행에 넘겨주는 걸 보고 추심위임배서라고 그래요. 이제 어음은 이렇게 종이로 보면 어음이 뭐 100만 원짜리, 뭐 만기는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뭐 무슨 은행 어느 지점에서 뒷면을 넘기면 이렇게 칸이 이렇게 몇 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심이라는 얘기는 돈 찾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찾아달라고 위임을 하고 서명을 해. 최대 이렇게 써서 넘겨줘요. 근데 이제 돈을 거래를 이제 보면 약속금 받으면 예를 들면 최대리가 출판사를 하는데 교보에다가 책을 납품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보가 이제 약속금을 주는 거죠. 약속금을 만기가 한 6개월쯤 남았어. 그럼 첫 번째 이제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6개월 동안. 그래서 만기가 돼서 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얘를 찾아가서 뭐 가까운 뭐 사이면 찾아갈 수도 있겠는데 얘가 발행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뒤에 이제 바로 배우겠지만 배세양도에서는 A가 발행한 걸 교보가 갖고 있다가 나한테 이렇게 떠넘겨 줄 수도 있어요. 어음의 최초 발행인 A라고 되면 그럼 내가 A가 누군지 알고 찾아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은행을 찾아갑니다. 은행에 가서 때가 돼서 만기가 되면 이 은행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은행에서는 얘한테 돈을 받거나 얘한테 찾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이때 이제 여기 찾아달라고 추심해달라고 위임하고 이렇게 서명을 해서 은행한테 집어넣어. 이게 추심 위임 배서예요. 자, 이 경우에 추심을 의뢰한 어음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다. 지금 일단 어음은 은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니까 어음상의 권리를 빼내지 않는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추심을 한 행위 자체가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니까 회계 처리는 하지 않고 그냥 추심료 지급에 대한 것만 비용으로 지급 수수료 또는 뭐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그 다음에 만기일에 은행으로부터 추심됐다는 통지를 받고
돈이 들어오면 어음상의 권리를 소멸시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서명한 자체는 이 어음상의 권리와 의무가 나로부터 은행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회계 처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추심이 돼서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이제 권리를 빼내라고 하네요. 자, 사례 보겠습니다. 자, 창제상에 상품 40만 원을 매출했어요. 상품 매출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사. 상대방이 발행한 약속은 받았는데 만기가 1년 이내짜리야. 상거래죠? 그러면 이제 받으러움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받으러움 40만 원. 만기가 1년 이내짜리네요. 그러니까 받으러움이겠지. 보통 이제 만기가 뭐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쭉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러움 40만 원 이제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하고 추심료가 현금으로 나가요. 추심 의뢰했다는 얘기는 이 어음이 지금 은행에 가 있는데 이건 권리와 의무가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빼내지 않고 추심료만 줬대.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현금으로 10,000원을 주고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급 수수료 또는 수수료 비용 똑같은 이름이에요. 10,000원 이렇게. 어음 빼내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40만 원이 만기일에 추심이 돼서 나의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예금 집어넣으면 되겠죠. 보통예금에 40만 원 찍혔네요. 그리고 이때 이제 어음상의 권리를 빼낸다라는 얘기네요. 받으럼 40만 원 이렇게. 이게 추심 위임 배서. 만기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돈 찾아달라고 은행에다 집어넣고 돈 들어오면 빼내면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 출제할 때는 요 두 개 이렇게 묶어져서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추심료 먼저 주고 나중에 돈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통은 추심료가 빠지고 그냥 나의 통장에 들어왔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받으럼 다 빼고 받으럼은 40만 원 없어지고 추심료가 빠지고 10,000원 빠지고 39만 원만 통장에 들어왔네요. 그럼 보통 예금에다가 39만 원 넣고 나머지 적게 들어온 이 10,000원은 수수료 비용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묶어서 회계 처리를 물어보기도 하네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뭐 수수료를 먼저 주고 돈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 빼고 나머지 다 돈 받을 거니까. 이게 이제 추심 위임 배서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배서 양도 볼게요. 두 번째가 배서 양도는 이제 이런 거죠. 어음을 받았는데 내가 끝까지 안 기다려. 안 기다리고 나도 이제 여기 인쇄소에다 일을 시켰겠죠. 인쇄소가 나한테 일을 해주고 나는 교부한테 팔았는데 어음을 받았네요. 그럼 난 이제 한 6개월짜리 받았어. 근데 기다리면 되는데 얘 인쇄소도 돈 달래네요. 나 줘야 되겠지. 일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야 그러면은 이게 6개월짜리 내가 교부에서 어음을 받았는데 네가 갖고 있어라. 네가 기다려. 맞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배서 양도라고 해. 서명을 하고 등 뒤에다 서명해서 너한테 떠넘기는 거야. 자, 어음 소지인이 여기 보면 얘기했죠. 어음 갖고 있는 사람이 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어음상의 권리를 이쪽으로 넘겨요. 네가 갖고 기다려. 이게 어음의 배서 양도라고 합니다. 배서 양도는 어음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추심 위임 배서는 은행에 들어가 있지만 이게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폐기 처리하지 않는데 이렇게 주는 것은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니까 어음상 권리를 다 빼버립니다. 그 얘기 사례 봅시다. 창제상에 상품 40만 원을 매출했어요. 대금은 동점이 발행한 약속은 받았습니다. 상황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일단 받으럼 먼저 쓸게요. 상거래니까 받으럼 40만 원에 상품 매출. 자, 이렇게 팔았는데 수철상의 외상 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창제상의 발행의 약속금을 배서 양도합니다. 자, 우리 아직 외상 매입금 안 배웠죠. 자, 외상 매입금은 외상 매출금의 정반대예요. 내가 물건을 팔았죠. 상거래 관련된 걸 팔고 돈을 나중에 받으면 외상 매출금인데, 자, 외상 매입금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상거래와 관련돼서 일단 내가 상품을 사왔다 칩시다. 상품을 여기처럼 외상 매입금이 60만 원 있으려면 상품을 60만 원 이렇게 사와요. 자산의 진가니까 왼쪽이죠. 근데 돈을 주면 바로 현금이겠지. 근데 돈을 나중에 준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그러면 이때 쓰는 이름이 외상 매입금이에요. 얘는 부채입니다. 이제 뒤쪽에서 배우겠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의 정반대야. 판 사람은 상품 매출,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온 사람은 자산 사오고 돈을 상거래죠.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주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이렇게 만듭니다. 저 지금 관심사는 이게 아니니까 일단 이렇다 한번 들어놓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갚아야 돼요. 이 외상매입금을 갚으려면 부채 증가니까 감소시키려면 외상매입금이 이렇게 없어지는 게 맞겠죠.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없앱니다. 자, 이걸 없애려니까 생겼을 때를 먼저 봐야 될 거니까 설명한 거고요. 자, 이걸 갚아서 없애요. 부채 감소. 그런데 뭘 주냐면 창제상해 발행의 약소금을 넘겨줘요. 내가 창제상해가 발행한 약소금을 받았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받으럼 이렇게. 근데 이거를 떠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로 빠져나가요. 배세 양도하면 그 시점에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니까 빼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받으럼을 빼요. 받으럼 내가 안 기다리고 그냥 줘버리는 거야, 상대방한테. 그 나머지는 현금 줬대요. 그러면 현금 20만 원. 이렇게. 자, 지금 이게 배세 양도예요. 어음상의 권리를 상대방한테 넘기는 거 만기일 전에 외상값을 갚으려고 부채 감소, 그리고 갖고 있었던 거 창제상해한테 받아놓은 어음은 뭐로 잡혀 있겠어? 상거래였으면 받을 어음이었겠지. 요거를 넘겨주는 게 배서 양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해설에 보면 이제 외상매입금 아직 처음 들어본 얘기니까 외상매출금의 정반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채 쪽에서는 다시 배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의 할인이라는 얘기 나왔죠? 자, 어음 할인은 세 번째. 만기일 이전에 금융기관에 배에서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을 받아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데 이걸 어음의 할인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네요. 예를 들면 이래요. 자, 내가 이제 오늘 100만 원짜리 어음을 받았는데 이게 만기가 6개월짜리야. 6개월을 기다리면 요때 100만 원을 받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추심이임 배서잖아요. 요날 받아가지고 쭉 갖고 있다가 요날 은행에다 집어넣고 돈 찾아달라고 하면 요만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를 빼고 돈 받겠죠. 이게 추심이임 배서. 요거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남한테 떠넘겨. 이게 배세 양도. 이제는 이거를 내가 지금 100만 원짜리인데 6개월 후에 100이니까 지금 100하고 6개월 후에 100이 가치가 같겠어요? 다르겠지. 화폐 가치는 계속 화폐 시간 가치가 존재하니까 지금 당장 100과 6개월 후에 100은 지금 당장 100이 훨씬 큰 거죠. 가만히 놔두면 은행에 이자로 생기잖아. 그래서 6개월 후에 돈을 100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한 거야.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이 어음을 은행에다 맡기고 내가 요 6개월 있으면 받으실 100만 원짜리 어음이 있는데 지금 저를 돈을 좀 주세요. 저는 급하니까. 그럼 은행이 그냥 주겠어요? 지금 6개월 동안 돈을 먼저 꿔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계산하는데 자, 100만 원짜리야. 근데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할인을 하는 걸 적용하는 이자율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할인 이자율이 10%라고 봅시다. 이건 뭐 우리가 아는 게 아니니까. 은행에서 이렇게 계산한대요. 이 10%가 연이자니까 지금 6개월 땡겨다 쓰잖아요. 그러면 12분의 6개월만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요. 얼마 나왔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계산을 복잡하니까 얼마쯤 되냐. 10만 원에 5만 원이네요. 딱 절반이니까. 자, 5만 원이야. 그럼 은행에서는 너 당장 100 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나중에 찾아갈게. 100만 원. 그런데 너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돈 빌려가는 대가에 5만 원은 빼고 가져가라. 그럼 이제 95만 원만 준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그리고 은행이 쭉 6개월을 기다리면서 나중에 100을 찾아가. 이게 어음의 할인입니다. 그래서 할인료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써 있죠. 이런 계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시험에 가끔 나오기도 하니까 간단하잖아요. 어음 금액이 얼마짜리냐? 100만 원짜리입니다. 은행이 적용할 할인 이자율이 얼마냐? 연 10%입니다. 돈 꿔주는 거죠. 그런데 날짜를 일수로 셀 거냐? 월수로 셀 거냐? 일수로 세면은 365일 중에 6개월이면 6, 3, 18, 뭐 180일 이렇게 계산한다든지 시험에서는 어렵게 나오면 월수 정도로 계산합니다. 보통은 이 금액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할인료라는 얘기는 만기의 지급 금액에 대한 만기의 지급 금액이 100만 원이죠. 요거를 신용 제공 기간 동안 즉 6개월 동안에 빌려주는 선이자에 대한 성격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100을 못 받는데 6개월 후에 받을게. 그런데 그럼 지금 당장 주니까 지금 당장 100을 다 주면 안 되지. 난 남는 게 없잖아. 여기서부터 이자 계산해서 5만 원 뺀 너는 95만 원 가져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이렇게 할인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양수인의 통제권의 특정한 제약이 없는 한 양수인은 은행입니다. 내가 이제 은행에다 어음을 넘겼는데요. 그 은행이 이 받은 어음에 특별하게 통제권의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매각거래로 처리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차입거래라는 얘기인데요. 보통은 다 매각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다가 어음을 주면서 어음 맞겠죠. 그리고 이제 95만 원을 받았다 내가 썼어요. 근데 마음이 여기 6개월도 안 됐는데 은행에서 다시 어음 주세요. 나 딴 데 쓸 데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금융기관이 통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냥 다 매각거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매각거래와 차입거래의 해계 처리가 좀 있는데 보통은 다 매각거래니까 차입거래는 상식적으로 봐두시기만 하면 되겠고요. 자, 요 상황에 이제 사례를 볼게요. 창제상에 상품 40만 원을 매출했어요. 동사가 발행한 약속은 받았거든요. 그러면 받을게요. 받으러 40만 원 매출했다고 그랬죠? 상품을 팔았네요. 상품 매출 40만 원. 첫 번째가 추심유인배에서 빼고 수수료 빠지고 돈 받고 배세양도 빼고 뭐 빚 갚고 그 다음에는 매각거래라고 그랬어요. 매각거래는 내다 판 걸로 보라는 거죠. 매각거래로 볼 거냐 차입거래로 볼 거냐. 차입거래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두시면 하면 되겠고 시험에서 나온 적 한 번도 없으니까. 자, 2번 창제상해에서 받은 약소금이 있는데 여기죠. 이것을 거래은행에 할인합니다. 할인이 5만 원을 차감한 돈만 받습니다. 매각거래를 처리하래. 매각거래는 어음상의 권리어음을 다 빼버립니다. 내다 파는 거니까 받을 어음을 빼요. 40만 원 뺐죠. 지금 요 시점에서 하는 거예요. 요 시점에서. 자, 그런데 이제 은행이 그냥 이 돈을 다 주겠어? 40만 원을? 자기가 돈 빌려주는 요 기간 동안에 계산하겠죠. 그랬더니 5만 원이래. 그 5만 원이 빠지고 통장에 들어올 거예요.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왔네요. 당좌예금에다가 할인료를 차감한 35만 원만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요렇게 계산한 거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5만 원이 나왔어. 이 5만 원을 뭐라고 할 거냐? 신용 제공 기간 동안에 이자인 거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이름 외우셔야 되겠죠. 잘 못 외우시더라. 근데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강의를 많이 해보는데 이게 지금 다루면 아는데 좀 지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게 뭐야? 매출 채권이잖아. 외상 매출금 받으러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을 어떻게 하고 매각 거래로. 매각은 뭐야? 내다 팔았다는 거죠. 처분하고 비용이 생긴 거지. 매출 채권 처분 비용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매출 채권 처분하고 손해가 생겼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이것도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이렇게 처리하시래요. 요 이름 기억하셔야 되겠네. 매각 거래일 때 매각 거래니까 내다 파는 거야. 이렇게 없애버려. 그리고 돈 받고 그 할인료라고 검색하지 마세요. 시험 볼 때 이제 학생들이 할인료 이렇게 나오니까 할인료 찾으면 안 나오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각 거래가 아닌 차입 거래 볼게요. 이 차입 거래는 뭐야? 돈 빌려온 걸로 보는 거지. 즉, 이 어음은 은행에 들어가 있어요. 어음을 은행에 담보 잡히고 돈 꾸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앞에 보셨죠? 담보 제공은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에요. 어음이 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그 어음을 담보로 돈을 꾸는 거니까 일단 여기부터 쓸게요. 돈이 들어오는 거 똑같다 칩시다. 5만 원에 할인을 적용해가지고 돈이 35만 원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5만 원에 어떤 비용이 하나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받으러 빼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음상의 권리 의무가 여전히 나한테 있어. 담보 잡힌 거라니까. 근데 돈을 꾼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차입금이라고 해야 돼. 차입금, 부채를 만드는 거예요. 자산을 빼는 게 아니라 이제 기간을 봐야 되겠죠. 몇 개월을 땡겨다 쓰는 게 따라서 짧으면 단기 차입금, 길면 뭐 장기 차입금. 이 경우라면 뭐 한 6개월 정도 되면 단기 차입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즉 부채를 만드는 거예요. 자산을 빼는 게 아니라 매각거래가 아니니까. 담보 제공한 걸로 보고 은행에 어음이 가 있지만 어음상의 권리를 바로 빼는 게 아니다. 담보 제공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니까 차입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요 이름은 그냥 은행에다가 어음 맡겨놓고 돈 빌려 쓴 거니까 이자 비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다르죠. 매각거래이기 때문에 어음을 바로 버려요. 빼버려. 그리고 이름은 똑같이 얘도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이야. 얘는 이자 비용, 얘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셔야 돼. 요 이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받으러움이 없어지는 방법, 다 정리된 거죠. 이게 생겼다가 상거래와 관련돼서 생겼다가 첫 번째 추심 미인 배사는 만기까지 기다려서 돈 받는 거야. 빼. 그리고 수수료 빠지고 나머지 돈 받아. 배세 양도는 만기까지 안 기다리고 남한테 넘겨. 빼. 그리고 뭐 나머지 빚을 없애. 어음 할인은 매각 거래면 빼고 할인료 뺀 나머지만 돈 받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가 하나 없어지는 방법이 만기가 됐는데 은행에 딱 집어넣는데 돈이 안 나와요. 즉 이거 이제 했던 거죠. 추심 해주세요 했는데 부도 났는데요. 하는 게 바로 부도예요. 요거는 바로 D 시간에 가서 대손회계에서 배울 겁니다. 이게 받으름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상황 답니다. 자, 단기 대여금부터 볼게요. 자, 대여금은 뭐예요? 돈을 빌려줬다는 거야? 빌려왔다는 거야? 대여금은 빌려준 거예요. 빌려오면 한번 들어봅시다.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채편에서 배울 겁니다. 빌려줬는데 짧게 빌려줬다는 거지. 길게 빌려주면 장기라고 하시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자, 단기 대여금이란 회수 기한이 돈을 빌려줬는데 받기로 한 날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인 거예요. 날짜 계산은 다 보고기간 종료일이에요. X1년, X2년. 예를 들어서 여기 3월 달에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여기서 10월 달에 받기로 했어. 요렇게 10달, 요렇게 10달 하면 20개월이지 1년이 넘친 게 아니라 날짜는 여기서부터 세는 거예요. 보고기간 종료일, 보통 12월 31일이겠죠. 요 날로부터면 10달 안에 도래하잖아. 여기서부터 세는 거 아닙니다. 왜? 이날 보고할 거니까 이날 시점에 눈으로 가는 거야. 이날 할 게 아니라. 사례 볼게요. 그 다음에 대여금은 기간의 장 단기에 따라서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면 여기까지지. 여기서 회수할 수 있으면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고, 이게 넘치면 장기 대여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차용증서 받고 차용재상에 현금 50만 원 한 달간 빌려줍니다. 돈 빌려줬죠. 현금 빼. 현금 50만 원 빌려줬대요. 한 달간. 기간이 짧죠. 단기 대여금 50만 원. 이거 자산이에요.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이죠. 자, 이렇게 생겼다가 단기 대여금 50만 원과 이자 3만 원을 현금으로 이제 한 달 후에 받을 거예요. 그럼 이제 돈 받겠지. 현금으로 원금 50과 이자를 받으니까 53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요 권리를 없애야 되겠죠. 단기 대여금이라는 채권 없애고, 원금 없애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받은 이 돈 3만 원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이자잖아. 이자, 수익. 수익의 발생이에요. 얘는 이렇게 생겼다가 때 내서 원금 없애고 이자 받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네요. 이름만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수금 볼게요. 미수금은 돈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못 받았다. 뒤에 반대에서 또 배웁시다. 미지급금이라고 이제 반대가 있어요. 못 줬다. 이런 얘기인데, 미수금 잘 나오는 계정 과목이네. 이거 언제 쓰는 거냐? 자,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에요. 이 채권은 채권인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있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매상 매출금이야. 어음상의 권리는 받으러음이야. 들어봤죠? 근데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써야 된다? 미수금을 써야 돼요. 어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받으러음이 아니에요. 실수 많이 하시는데, 이 받으러음은 어음을 받았다고 쓴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돼 가지고 뭘 팔고 어음을 받았을 때가 받으러음이야. 그런데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음이 아닌 거예요. 미수금인 거야. 이렇게. 미수금은 길 가다가도 많이 보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 이렇게 달려가지고
미수금 받아들임 뭐 이런 거 봤죠?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못 받는 돈을 지들이 어떻게 받아주는지 하여간 그때 쓰는 미수금은 외상매출금 받아들임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이 깍두기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상거래 이외의 채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걔들은 그냥 이걸 다 묶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상거래가 아닌 데서 발생한 채권을 미수금이라고 불러요. 자, 즉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생긴 거면 이런 걸 거야. 그것이 아닌 쓰던 차나 비품을 내다 팔고 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예? 상거래가 아니니까. 그리고 미수금이 지금 당좌 자산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래도 돈은 언제까지 받아내야 돼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것이 미수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수금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면 유동자산인 이 미수금을 쓰는 거고 이것도 굉장히 길게 받아내야 돼. 여기도 지나갔고 여기서 받아. 그러면 여기다 앞에다 장기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장기 미수금.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저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가네요. 이게 미수금의 내용 답니다.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 사례 봅시다. 자, 업무용 컴퓨터를 내다 팔아요. 자, 우리가 유형자산편을 안 배웠으니까 일단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업무용 컴퓨터를 샀으니까 뭘 갖고 있으니까 내다 팔 거 아니에요? 샀을 때 이렇게 합니다. 비품이라고 이렇게 취득 원가가 50만 원이니까 이렇게 잡혀 있어요. 뭐 주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단 유형자산이라는 비품이 이렇게 있어야 내다 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이제 유형자산 편을 배울 거고. 자, 이 컴퓨터가 지금 50만 원짜리 갖고 있는데 이걸 40만 원에 내다 팝니다. 컴퓨터를 파는 사람이 컴퓨터를 파는 건 상거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업무용 컴퓨터니까 쓰던 컴퓨터를 그냥 내다 파는 거야. 상거래가 아니죠. 비품 뺄게요. 비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킵니다. 이렇게 있어야 뺄 거니까. 뺐죠? 자, 또 돈 받아. 4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10일 후에 받아요. 외상은 외상이죠. 근데 이게 상거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을 쓰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 미수금. 미수금 40만 원. 이 비품을 파는 거래가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날아가는 건 50인데 돈을 40 받아요. 부족하죠. 이 부족한 10만 원을 뭐라고 하느냐? 이 자산이 유형자산이거든요. 유형자산을 내다 팔고 손해본 거죠. 50짜리를 40에 팔았으니까. 그때 쓰는 이름이 유형자산. 이거 나중에 유형자산 편에서 다시 배워요.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10만 원. 지금 얘가 관심이 아니라 얘니까 상거래가 아닌 걸 내다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 미수금이라고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수금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제 10일 후에 돈 받겠죠. 4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와요. 보통 예금에다가 돈을 40 넣고 미수금이라는 채권이에요. 권리 없앱니다. 돈 받았으니까. 이렇게 종료가 되게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3번. 비품인데 70만 원짜리예요. 취득 원가가. 그럼 얘처럼 이미 비품을 사왔을 때 왼쪽에 70만 원 이렇게 지금 잡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90에 내다 팔아요. 요거 이제 빼면 되겠죠? 비품 뺄게요. 비품 70만 원짜리 장부에 있는 걸 제거시키고 얼마에 파냐면 이번 비싸게 파네요. 90에 파는데 뭐 받았다고요? 약소금. 뭐라고 해야 돼요? 받으름. 큰일 나요. 이 받으름은 언제 쓴다고요? 상거래일 때 쓰는 거예요. 상거래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수금이라고 해야 돼요. 얼마에? 90만 원에. 약소금이라고 무조건 받으름이 아니에요. 상거래일 때 받으름인 거야. 나가는 건 70, 들어오는 건 90, 돈을 비싸게 팔았죠. 이때 쓰는 이름이 이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익 났잖아. 나중에 배우실 거고. 그래서 요걸 약소금이라고 해서 받으름을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거래가 상거래가 아니니까.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이 받으름은 약소금 받았다고 쓰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돼서 약소금을 받았을 때 받으름인 거야.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미수금이에요.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꼭 시험 보다가 어음만 나오면 그냥 미친 듯이 받으름 이렇게 하시던데 그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선급금 볼게요. 선급금은 돈을 먼저 주었다는 걸까요? 받았다는 걸까요?
표현이 어려운데 여기다 지자를 넣어봐요. 선지급이면 먼저 준 거예요. 선급금. 먼저 받아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부채편에서 다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선급금은 돈을 먼저 준 거예요. 읽어볼게요. 상품이나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해서 선지급한 금액. 예를 들면 그냥 흔히 내가 저 물건을 사야 되겠는데 계약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물건 받고 계약금 뺀 나머지 주고 이때 쓰는 이름. 이게 선급금이에요. 이는 상품이나 원재료 등 재고 자산을 확실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고 장차 재고 자산 계정으로 대체될 겁니다. 사례 보겠습니다. 자, 창제상에 상품 50만 원을 주문했어요. 상품을 사겠다고 주문한 건 거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금을 먼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줍니다.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뭐가 빠져나가요? 아예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죠. 당좌예금을 줄입니다. 금액은 10만 원. 자, 그리고 뭐가 들어온 건 아니지. 지금 물건 살려고 계약금 줬다니까. 이때 쓰는 이름이 선급금입니다. 선급금. 자산입니다. 자, 자산 빼고 잠시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갈아 끼워 놓은 거예요. 왜 자산이냐? 이게 계약금 줬는데 빚이 줄어든 것도 아니잖아요. 자본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뭐 비용이 생긴 것도 아니고 일단 선급금이라는 이름의 자산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진짜로 상품이 들어와요. 상품이 계약금을 뺀 40만 원이니까 상품은 50만 원인가 봐요. 자, 50만 원 상품 들어왔으면 미리 계약금 준 적 있잖아요. 근데 50을 또 주겠어? 계약금을 뺀 나머지만 줘야 되겠지. 나머지가 현금으로 나갑니다. 계약금 줬으니까 이제 잔금만 줄 거 아니야. 그거 안 맞잖아. 그럼 여기 잡아있던 거 이렇게 빼야지 이제. 선급금이라고 자산으로 처리해 놓은 금액 이제 선급금을 받아낼 수가 없죠. 이제 물건 다 들어왔으니까. 이게 생겼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게 선급금의 운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계약금 준 적 있다 그러면 선급금. 주로 이쪽이 더 많이 나오겠죠. 어렵게 나오면. 상품 샀는데 계약금을 뺀 나머지는 현금을 줬다. 그러면 그 계약금은 뭐였을까? 선급금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응? 이렇게 해놨을 거니까 빼고 나머지만 돈 주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지급금 볼게요. 가지급금. 무슨 뜻인가? 실제로 현금 등의 지출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현금 또는 뭐 보통 예금이 뭔가 하여간 돈이 나갔어요. 그런데 나갔으면 이쪽에 그 계정 과목과 무슨 이름으로 얼마를 썼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지금 당장 모르겠다는 거야. 그거 알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현실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산 등이 줄었는데 회의 처리 안 하면 안 되니까 일단 하고 내용을 모르겠네요. 가지급금. 일단 해놔요. 이 반대는 가수금이에요. 부채편에서 볼게요. 현금 등의 지출은 있었는데 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거나 근데 내용을 모른다니까 계정가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씁니다. 이렇게 자산이 이거도 일시적으로 처리한 자산 계정. 그래가지고 추후에 왜 돈이 나갔는지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그 금액이 확정되면 요거 빼고 해당 내용으로 갈아 끼우는 거예요. 차례 볼게요. 영업부 사원 이창재에게 모포 출장을 명하고 계산 여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돈 나갔죠. 회사로서는 현금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출장을 보내고 뭐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출장 갔다 와서 지가 지 돈 쓰고 뭐 영수증 첨부하면 되는데요. 계산 여비, 계략적으로 계산한 여비가 50만 원을 준 거야. 그럼 이제 얘가 쓰고 오는 용도가 뭐겠어요? 출장 갔는데 밥 먹고 뭐 택시 타고 거의 다 출장비겠지.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또 뭘 쓸지도 모르잖아요. 접대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몰라. 일단 가지급금이라고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계정가목을 알 수 없으니까. 금액도 모르고. 자, 그리고 이제 출장을 갔다 돌아오겠죠. 그럼 영수증을 보고 내용물이 다 출장비다. 여비 교통비 처리하시면 되겠죠. 48만 원의 영수증을 받아왔고 잔액은 현금을 회수했어요. 자, 이제 가지급금은 처리됐다는 걸 알고 이 가지급금을 정리를 해요. 이제 내용 다 확인됐잖아. 50만 원 없애고 뭐를 썼다고? 여비교통비로 했대요. 여비교통비는 출장비 이런 것들을 씁니다. 내용은 48만 원을 쓰고 왔어요. 영수증을 보니까. 그럼 나머지 2만 원은 현금으로 다시 회사에서 회수했대요. 이렇게. 그래서 가지급금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 지금 저기 단기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가지급금은 이름만 외우면 되죠. 생길 때 왼쪽, 사라질 때 오른쪽 이렇게 깔끔하게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의 반대쪽은 부채에서 똑같이 배워요. 차입금, 미지급금, 선술금, 가수금. 그때 다시 정반대 사람하고 한꺼번에 정리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